제1장. 파리 한 마리의 울분. 딱 하는 소리가 났다. 파리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그녀가 단지 그의 가슴이 파리를 쳤을 뿐인데 우범고는 그것이 모욕이었다고 느꼈다. 그날 밤 그는 무장을 했다. 경상남도 의령군 국류면 1982년 4월 26일. 지리산 자락에서 바람이 내려오던 그날, 우범곤 순경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어제 야간 근무로 인해 피곤했기 때문이었다. 전양 함께 사는 여자는 그 옆에서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에 앉아 잡지책을 넘기고 있었다. 방 안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파리를 내리치려다 우범곤의 가슴팍 위에 앉은 녀석을 정확히 내려쳤다. 딱 소리와 함께 파리가 죽었다. 그러자 우범곤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전양은 어리둥절했다. 파리 잡은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사람을 때려. 눈빛이 변했다. 그건 단순한 오해나 짜증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엔 오래전부터 쌓여온 열등감과 분노, 피해의식이 뭉쳐진 일그러진 자아가 떠올랐다. 그는 화를 억누르며 방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저녁 4시경 지서로 향했다. 그의 뇌리에 맴도는 건 단 하나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단 말인가?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2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권위주의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 대통령은 전두환, 군 출신 인사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고 시골에서는 순경이 곧 법이었다. 하지만 순경들조차도 내부적으로는 처우가 열악했다. 중앙에서 밀려난 하급 경찰들은 좌천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의 외진 마을로 보내졌다. 우범곤도 그런 인물이었다. 청와대 경호를 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거친 성격 탓에 배제되었고 결국 시골 지서로 전출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실패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특히 전양의 집에 얹혀 사는 지금의 상황은 그 열등감을 극단적으로 자극했다. 지서에 도착한 그는 동료 방위병들과 소주를 나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말은 점점 험해졌다. 그때 전양의 남동생이 찾아왔다. 경찰이면 다야. 아무한테나 주먹질이야. 순간 그의 인내심이 무너졌다. 숨이 가빠졌고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비군 무기고로 향했다. 키는 이미 그의 허리에 있었다. M2 카빈 소총 2정, 실탄 144발, 수류탄 7개. 무기를 챙긴 그는 지서 밖으로 나섰다. 그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도 경찰이었기 때문이다. 오후 9시 40분 그는 처음 총을 쐈다. 대구에서 온 표구사 청년 그대로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이어 토곡리 시장으로 향해 장을 보던 노부부와 여성 2명에게 반가쇠를 당겼다. 그 다음은 우체국이었다. 통신을 끊기 위해 교환원과 집배원을 쐈다. 하지만 한 명 전은숙이라는 젊은 여성 교환원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을 이장집의 전화회선을 연결해 두었다. 그로 인해 사건은 늦게나마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그 사이 우범곤은 멈추지 않았다. 압곡리, 운계리, 평촌리. 그는 마치 사냥하듯 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녔다. 문을 두드리면 주민들은 문을 열었다. 그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그는 어린이, 노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반가쇠를 당겼다. 경찰은 어디 있었을까? 지서장 허창수는 근무지를 이탈해 온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두려움의 다리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지서 맞은편의 면사무소엔 스피커가 있었지만
아무도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총소리는 울려 퍼졌지만 마을엔 정적만 감돌았다. 제2장 상갓집에 술잔. 문상하러 왔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내가 문 앞에 섰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상주는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술을 따랐다. 그러곤 갑자기 이 집에서 나도 조문을 받아야겠다. 총이 탁자 위로 올라왔다. 평촌리, 그날 밤 10시 50분경. 바람이 불었다. 깊은 시골 마을의 상갓집엔 동네 사람들 20명 남짓이 모여 있었다. 고인의 부음을 들은 이들은 밤늦도록 조문을 이어갔고 마당과 안방에는 소주잔이 돌고 있었다. 그때였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가 문 앞에 섰다. 고요한 발걸음, 다부진 체격.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고, 순경 나으리도 와주셨구머니. 누군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비상 상황이 있어 들렀습니다. 그는 부의금으로 3,000원을 내밀었다. 당신은 큰 금액이었다. 부의록에 이름을 적으며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조문객들 사이에 앉아 소주잔을 들었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그의 술잔이 3번째 비워질 즈음 욕설이 흘러나왔다. 에이, 다들 말이 많아. 시끄러워 죽겠네. 상주 측 친척 한 사람이 나섰다. 순경이면 경찰이지. 상갓집에서 이게 뭡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우범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세워둔 총을 들었다. 그래, 나도 이제 조문받을 때가 됐지. 그리고 반가쇠를 당겼다. 총성과 비명, 방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처음엔 모두 공비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리라고는 믿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방 안을 벗어나며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불이 켜진 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창문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면 반가쇠가 다시 당겨졌다. 그날 밤 이 평촌리에서만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집 안을 나가려던 그가 다시 돌아선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아직 안 죽은 게 있어? 그는 걸음을 돌렸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0년대 시골 마을은 제복이 곧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인, 경찰이 문을 두드리면 누구나 문을 열었습니다.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종종 벌어지던 시기였기에 총성과 폭음이 들려도 작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정보가 느렸습니다. TV는 흑백이었고 전화는 우체국 교환기를 통해 연결해야 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마을은 그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셈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범곤처럼 제복을 입은 살인자는 완벽한 위장 상태였습니다. 새벽 2시, 총성과 비명은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정적에 빠졌다. 경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서장은 도망쳤고 경무과장은 어둠 속에서 매복 중이라며 숨어 있었다. 그들은 무기고를 열고 무장을 하긴 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주민들은 믿을 수 없었다. 경찰이 총을 쐈고 경찰이 수류탄을 던졌다. 경찰이 아이를 쐈다. 새벽 5시 35분 우범고는 마지막 집에 도착했다. 그는 일가족을 깨운 뒤 수류탄 2개를 꺼냈다. 다 같이 죽자. 폭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아침 시신 위로 햇살이 내렸다. 그리고 여전히 경찰 제복은 그 시신 위에 걸쳐져 있었다. 제3장. 그 밤
경찰은 어디 있었나? 지금 마을의 순경 하나가 총을 들고 사람을 쏴 죽이고 있습니다. 밤 10시 50분, 주민 한 명이 길을 뛰어오르며 외쳤다. 하지만 지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행이구먼. 그리고는 지서 안으로 사라졌다. 1982년 4월 26일 밤, 경상남도 의령군 국류면. 마을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우범곤 순경은 이미 수십 명을 살해했고 시장과 우체국, 상갓집을 돌며 총과 수류탄을 난사했다. 하지만 이 극악무도한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동안 경찰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다. 밤 10시 50분, 지서장 허창수는 마을 유지에게 온천 접대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지서 근처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주민을 보고 길에서 그 주민이 전한 참혹한 상황 설명을 들었다. 그때 그의 반응은 너무나 기이했다. 지금 총든 순경이 미쳤다고? 아이고야, 나 아니니 다행이네. 그리고는 그대로 지서 안으로 들어갔다. 지서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방위병과 남아있던 경사, 경장과 함께 무기고 문을 열고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총은 들고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혹시 우리 쪽으로 오면 대응하자. 그들은 그렇게 결심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우범고는 서쪽 마을로 가고 있었지만 이들은 동쪽으로 뛰었다. 지서 건너편에는 면사무소가 있었다. 거기엔 확성기도 있었다. 하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치안 시스템은 군사화된 계급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지서장 한 명이 모든 결정을 내렸고 위기 상황에서 조직적 대응보다는 각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뿐 아니라 경찰의 인력 배치나 무기 보관, 야간 통신 체계는 극도로 허술했습니다. 무기고가 잠겨있지 않거나 열쇠를 순경이 들고 다니는 일이 다반사였고 상급 보고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관행도 뿌리 깊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범곤 같은 인물에게는 무방비 상태의 무장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자정 무렵, 의령경찰서에서 보낸 경무과장과 보안과장이 도착했다. 그들은 병력을 이끌고 왔지만 어두운 시골 마을 초입에 이르자 멈췄다. 혹시 총 맞으면 어쩌노? 다리 밑으로 피합시다. 경찰 30명은 다리 밑 길목 들판 구석에 숨었다. 이후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매복 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 보아도 도피였다. 마을에선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다. 한 택시 기사가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외쳤다. 불 꺼요. 지금 불 안 끄면 다 죽어요. 이름도 남지 않은 이 택시 기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마을을 돌았다. 불을 끈 집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끝내 우범곤에게 들켜 피살당했다.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경찰서장은 그 무렵 부산으로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도망쳤고 지서장은 도착하자마자 지서 안에 틀어박혔다. 현장에 도착한 상급 간부들은 시신을 보고 공포에 질려 수색도 중단했다. 마을 사람들은 울부짖었다. 경찰이 사람을 죽이는데 또 다른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한다. 우범곤이 6시간 동안 아무도 막지 않는 상태로 마을을 돌아다닌 이유는 그가 잔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었다. 새벽 4시경 마산 진주에서 온 전투경찰들이 도착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범곤은 자살 직전 마지막 수류탄을 던졌고 그 집의 아이와 함께 폭사했다.
그날 밤 경찰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다. 그들은 방가쇠보다 무늬 손잡이를 더 자주 잡았다. 도망가기 위해서. 제4장. 제복의 그림자. 문 열어요. 경찰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안심하며 문고리를 돌렸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제복은 보호가 아닌 공격의 문장이 되었다. 국류면 앞공리. 새벽 1시를 넘긴 시간, 우범고는 마을 사이사이로 몸을 숨기며 움직이고 있었다. 양 어깨엔 M2 카빈 소총 2정, 허리춤에는 수류탄이 매달려 있었고 머리에는 전투모가 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마주한 주민들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순경 우범곤이었다. 아이고, 우나으리. 무슨 일입니까? 지금 비상입니다. 불 끄시고 집 안에서 대기하세요. 그 말만으로 사람들은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둠 속을 돌아다니며 불 켜진 집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보세요. 경찰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지서에서 늘 순찰을 돌던 경찰이었다. 민원도 받아주고 새참도 받아먹던 사람.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총은 겨누어졌고 반가소에는 당겨졌다. 그가 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수십 명은 경계 없이 문을 열었고 의심 없이 등을 보였으며 그대로 쓰러졌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있던 여인의 집에도 들어갔다. 순경님, 이 시간에 왜? 지금 마을에 수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다 안에 계시죠? 그녀는 안도의 숨을 쉬고 아이를 더 꼭 안았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불이 켜진 집은 모두 목표가 되었다. 우범고는 일부러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 집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접근해 문을 두드렸다. 제복은 여전히 가지런히 채워져 있었고 단 한 방울의 피도 묻지 않았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 아니라 제복이었다. 어느 한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 노부부가 창가에서 총성을 듣고 혼잣말을 했다. 경찰이 곧 올기라. 뭐 걱정하긴.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지금 바로 문 여세요. 노인은 반가운 마음에 허둥지둥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제복을 입은 그 사내가 있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은 이제 살았구먼 이었다. 그날 새벽 경찰 제복은 국민을 지키는 상징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가면이 되었다. 시신 옆에 엎어진 국수 그릇, 깨진 술병, 창틀에 걸쳐진 아이의 실내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총알 자국 난 제복 단추 하나. 다음 날 언론은 이 참극을 전대미문의 경찰 총기 난사 사건이라 불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리 말했다. 우리는 경찰에게 죽었소.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우리를 죽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소. 제5장. 붉은 새벽 잿더미 위에 사람들. 형은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다. 카메라 앞에서 꼬마는 그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경찰 제복을 보면 눈을 감는다. 1912년 4월 27일 새벽 5시 35분. 마지막 총성이 들렸다. 평촌리 끝자락의 한 민가. 우범고는 수류탄 2발을 꺼내 일가족과 함께 자폭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사라졌고 이 사건은 종료됐다. 무참하고 조용하게. 마을은 그제야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햇빛 아래 드러난 것은 초록들판이 아니라 총 62명의 주민이 숨졌고 33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중 일부는 병원에서 숨졌다. 피해자 중 절반 가까이는 10세 이하 노인 여성이었다. 부서진 가재도구, 젖은 호티불, 핏자국이 번진 흙길.
그리고 울지 않는 아이. 살아남은 자들은 왜 나만 살았을까? 라는 질문 속에서 죄책감과 분노를 껴안은 채 눈을 떴다. 의령경찰서장은 사건 전날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고 현장에 도착한 건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그는 시신을 보고 놀라 지서로 도망쳤다. 지서장 허창수는 무기 많다면서 내가 어떻게 나가나 라며 지서 안에 스스로를 감금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속전속결로 처벌을 단행했다. 국유지서장, 파면 및 구속, 의령서장, 문책성 사임, 내무부 장관 서정화, 사임, 후임장관, 노태우. 하지만 이 모든 조치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너무 늦었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당신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정권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민심을 달래던 시기였습니다. 두발 자유와 야간 통금 해제, 프로야구 출범 등 자유의 상징을 만들어내던 그 해 4월, 우범곤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과 치안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통제되어 사건 보도는 석간신문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민 대부분은 정확한 전말을 몰랐습니다. 우범곤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고 국유지서는 치안센터로 격화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마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로부터 20년 뒤 한 다큐멘터리에 아이가 출연했다. 형을 잃고 일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년. 그는 어른이 되어 이렇게 말했다. 형은 내 옆에서 숨졌고 나는 장롱 밑에서 6시간을 숨었다. 그날 이후 경찰 제복을 보면 눈을 감습니다. 그는 한 손에 국화꽃을 들고 무너진 집터 위에 섰다. 폐허가 된 그 땅 위에는 어느새 봄풀이 자라나 있었다. 이 자리가 우리 가족이 묻힌 자리예요. 2023년 사건 발생 41년 만에 의령 4월 26일 추모공원이 착공됐다. 살아남은 유족들이 서명운동을 벌였고 정부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책정했다. 2024년 4월 26일 드디어 공식적인 추모제가 열렸다. 제복은 다시 등장했지만 이번엔 사과를 위해서였다. 그날 한 경찰 간부가 제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경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1982년 그날 경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기억하겠습니다. 한 소녀가 위령비 앞에서 기도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날 문을 열었던 사람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